네. 10주차 2강 문제 시간에 이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동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편, 노동의 투하에 의한 생산물을, 진정한 가치로 부여했다. 그 결과 사람이 자신의 노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하- 한도는 명백하므로 일반적으로 노력만 하면 남아있는 공동의 땅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삶의 편익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요권이나 무예 사용권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될 뿐이다. 노크의 자유와 소유권 사상이 근대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정치적 자유는 학상과 자유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제적 자유의 확립과 자본주의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적지 않는 학자들이 소유, 소유권 사상을 학대 해석해 학회와 자본주의 발달은 무제한적 소유권이 가능하다는 논의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로크 시대의 상황과 그의 의도를 볼 때 이런 해석은 지나치다. 로커는 단지 사유와의 이득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적 소유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소박한 수준의 소유권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저 방금 한 게, 최상권의 한계, 한번 PP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크가, 로크는 이제 학자죠. 노동을 통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두 가지 제한을 조건화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거냐? 첫째,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생활에 필요한 것 이상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후 재산권의 필요권의 무예 사용권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자유와 소유권의 사상, 영양금, 근대, 정치적 자유의 확산과 자유주의의 발전을 기여하였고, 경제적 자유의 확립과 자본주의 정착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헤겐의 인격설, 헤겐에 있어 사적 소유권의 정당화 논거는 인격 이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격성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대상을 소유하고 이용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사유재산의 개념이 등장한다. 개인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추상성과 비결정성을 극복하게 된다. 즉, 이 재산 이집, 이차의 자유로운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것인 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나는 더 이상 나의 육체 안에 갇힌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그 결과 소유하는 것이 더욱 많을수록 자유의 범위와 정도는 더욱 커진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가 명백히 드러나고 구체화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사유재산은 단지 소유의 재산을 넘어 소유자 자신의 일부로서 인격에 기속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소유물이 소유자의 인격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생각은 로커와는 다른 노동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해결에 있어 노동은 단순히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벌기한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養과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노동의 산물은 노동자의 인격 학대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럼 먼저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래 또 해결학계 인격설 한번 살펴보자고 PPT 나오시는 거. 해결에 있어 사적 소유권의 정당화 논거 인격 이론이고, 이 재산 이집이 2차 자유로운 소유자가 된다. 나의 것인 내 육체를 소유하고 있는 나는 더 이상의 나의 육체 안에 갇힌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가 명백히 드러나고 구체화되는 방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사유재산은 단지 소유의 대상을 넘어 자신의 일부로서 인격에 기속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노동의 산물은 인격의 학대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또 마르코스의 사유재산과 분배의 정의. 마르코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은 소외이다. 그의 소외 개념은 해겔의 소외 개념을 비판한 가운데 형성되었는데, 여타의
여러 문제와 맥이 다 있다.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소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의 산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로크로부터 이어져 온 노동에 의한 소유권 개념에 대한 커다란 도전이 된다. 마르크스는 재산과 소외 논의를 통해 재산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해결 공적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재산은 인격의 실현이 아니라 인격의 부정이다. 재산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진 자도 소외된다. 누군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된다. 결국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에게 있어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모순이다. 그러한 재산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철학적 출발점은 평등의 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외의 지향을 통한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이었다. 평등은 그에게 있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라 플론레이타리아 혁명을 위한 선동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재산은 소외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지향돼야 한다고 한다.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재산은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자기주의적 재산에 대해 말한 가장 강한 비판이 공동체, 지향적인 고려를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유재산제에 대해 비판적 여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배 기준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공식적으로 기결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필요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필요는 생존이나 건강, 기본적 교육 등 기본적 필요와 부차적 필요로 구분된다. 기본적 필요에 대한 목적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런 기본적 필요의 충족을 돕는 것이 인간적 의무라는 견해는 사회 정의에 대한 지배적 신념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부차적 필요는 굳이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더 나아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차적 필요의 충족이 공적에 따른 분배가 어긋난다는 거나 그 개념이 지극히 애매하다는 이유와 현실적 자원의 희소성으로 이런 필요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필요는 무엇인가? 그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개인이, 개인들이 느끼는 모든 현실적 필요가 아니라 합리성이나 합당성의 기준을 통과한 일부의 필요만이다.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 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가능한 모든 필요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그들은 복지 이념의 일반적 기조인 기본적 필요에만 극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발전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시에 물질적 풍요의 수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필요의 수준은 인간성의 변화와 물질적 부여에 따른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그러면 PPT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사회재산과 분배의 정의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어, 소외됐다는 것이고,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노동소외,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의 산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재산과 소유의 논의를 통해 재산과 인격을 동일시하는 해견을 공격하였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재산은 인격의 실현이 아니라 인격의 부정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자, 누군가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와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다. 마르크스의 철학적 출발점은 평등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지향을 통한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 실현, 어, 마르크스에게 있어 재산은 소외를 가져오는 것이기에 지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배 기준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예. 마르크스가 말한 필요, 개인들이 느끼는 모든 현실적 필요가 아니라
합리성이나 합당성의 기준을 통한 일부의 필요다.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는 서라는 마르크스의 말은 가능한 모든 필요를 함축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그것은 복지 이념의 일반적 기조인 기본적 필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성의 발전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동시에 물질적 풍요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필요의 수준은 인간성의 변화와 물질적 부에 따른 상대적 개념인 것이다. 다음은 공리주의 사유재산권.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최선의 제도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공리주의에 있어 소유권 원칙 역시 공리의 법칙에 기속된다. 흉은 기존의 사람들이 전제했던 원천적 공동의 소유 개념, 개인의 보전의 의무, 계약의 관념 등을 거부하고 제한된 이기심과 제한된 자원만을 전제한다. 그는 세상의 자원이 너무도 풍부해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없거나 너무도 부족해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이나 사회가 극단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무도 마음이 넓고 간대해 타인의 이익을 마치 자신의 이익인 양 한다면 정의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소유권의 가치는 그가 지닌 효율성이 있다. 소유권이 더 이상 아무런 효용도 없다면 사라질 것이다. 소유권의 원칙은 개별적인 경우를 보면 유감스럽고 부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면 사회 전체를 위해 악보다는 더 큰 선을 낳는다. 휴먼, 절대적인 평등은 비현실적인 것이면 그 결과 전체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궁핍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밀은 학자죠. 사회의 최대의 선을 달성하는 최대의 수단은 각자에게 노동 생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노동이 생산물이 아닌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도 절대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고전공리학자들이 사유재산제에 대한 정당의 근거는 누구든지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으로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노동의 효용에 근거한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노동이 필수적이지만
노동 그 자체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행위라고 생각된다. 만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일하지 않을 것이고 사유재산제가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부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에 의한 소유권의 정당화는 노동 생산물이 아닌 자연물, 예를 들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물에 대해서도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연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줄 수 없다. 공동재산제의 실패가 이를 보여준다. 공동재산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자연, 재화, 용역의 사용권을 가지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는 재산권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하에서는 자연을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아야 한다. 그 편익을 개인이 누릴 수 없으므로 애써 전략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가가 있는 개인에 있던 재산권의 존재는 비효율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재산권이 국가에 있는 국가 개인이 있는 경우 어느 것보다 자, 자연의 효율적인 사용에 유리할까?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재산권이 국가에 있는 것보다 개인이 있는 경우 각자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제가 보다 유용하다고 본다. 공리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재산의 분배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담에 공식화된 평등한 분배에 의한 사회적 효용에 극대화하는 소유의 평등 분배는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사람의 효용을 독일성이나 한계 효용 체감에 대한 인정을 또한 평등한 분배원 원리는 총효용 최대 보장이라고 원리에 의한 무너진다.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과 이를 통한 노동의 유인이 평등한 분배보다 더 큰 사회 효용을 가져온다고 본다. 반면 최초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자들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 부를 부여하고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부수한 개인들이 욕구가 모여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의거하듯 공적인 이해관계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부의 추구는 국가 경제의 번영과 함께 시민사회에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최소한 수혜자에게까지도 이득을 줄 것이다. 이런 논리는 최소 수혜자들조차도 부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불평을 제시할 근거를 제거하고 있다. 그래서 공리주의 사유권 재산권. 공리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최선의 제도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죠? 소유권의 가치는 그가 지닌 효용성에 있다. 소유권의 원칙은 개별적인 경우를 보면 유감스럽고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사회 전체를 위한 악보다 더 큰 선을 낳는다. 고전 공리학자들이 사유재산제 소유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노동의 효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리주의자 주의 관점에서는 재산권이 국가에 있는 것보다 개인에 있는 경우 각자의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 시험으로 사유재산제가 보다 유용하다고 본다. 최초 경제학자로부터 불리는 아담 스미스 시장경제 속에서 경제자들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 풀을 소유하고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무수한 개인들의 욕구가 모여져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거하듯 공적인 이해관계도 도모하게 될 것이다. 내용이죠. 어, 노직과 노조의 소유권 개념. 자유시장주의자인 노직의 소유권 이론은 기본적으로 자유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노직은 자기 소유권에서 출발한다. 노조는 재산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대신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 재산권 제도를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유자와 자유에 대한 권리는 소극적 권리다. 노조는 물질적과 비물질적 물질적 소유물을 자아와 구별함으로써 적극적 권리와 적극적 자유를 말한다고 한다. 어, 이제 소유권 개념과 분배의 정의. 사회복지는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과 급여의 대상자 문제 등으로 인해 분배 정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분배의 정의다. 소유권은 절대적인 이기에 국가를 비롯한 누구를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쉽게 침해될 수 있는 허약한 권리인가. 사회복지 간 재분배의 정도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관념과 연결된다. 사유재산제 아래 생산되는 부와 소득을 곧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본주의 어, 체제에 있어 매우 당연한 것으로 들어진다. 토지의 공개념,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인 토지에 대한 어, 적절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토지가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생활 기반으로서의 생산권의 핵을 이룬다는 데서 출발한다.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어느 정도 윤리적인 성격을 가진다. 현대에 와서 사적 소유권은 공공의 이득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플럼의 저서 소냐 존재냐 삶의 방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으로 나눈다. 존재 양식의 삶, 나와 남,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다. 소유의 양식, 자신과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삶의 양식이다. 인간이 소유하는 양식을 쫓을 수 있을까? 플룸은 새로운 인간의 출현을 요구한다. 안전하게 존재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소유를 자진해서 포기. 두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와 자기 세계에 대한 관심, 사랑, 유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세 번째, 현재 있는 곳에 안전히 존재할 것. 네 번째, 축제 또는 착취가 아니라 베풀고 나눈 데서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다섯 번째, 미움, 탐욕을 한 상을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할 것 등 21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한다.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시해 사회
경제적, 정치적 영역이 인간의 또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 PPT를 한번 살펴보시고 10주차 2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